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TV에서 그러는데 한국인을 가장 많이 울리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더군요. 그건 아마도 자식에 대한 엄마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자식으로서 잘 해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 역시도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코끝이 찡해지곤 해요. 어쩌면 그건 어린 시절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일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속칭 때밀이 아줌마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처녀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고 싶으셨겠지만 애 딸린 경력 단절녀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고 가시는 바람에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때미는 일을 하게 된 거였죠. 지금은 새신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당시만 해도 때밀이 아줌마로 불렸을 만큼 그 직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도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역시 엄마의 직업을 창피해했었고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랑 공중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목욕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커다란 냉탕에서 수영을 하러 간 셈이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동네에 새로 목욕탕이 생기면 다들 우르르 몰려가곤 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날 친구들과 함께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공중 목욕탕에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와 마주치게 된 거죠. 빨간 팬티를 입고 손에 이태리 타올을 겹겹이 낀 엄마가 손님들 떼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사우나실로 숨고 말았어요. 숨이 막히도록 뜨거운 사우나실에 숨은 채 전전긍긍하면서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엄마는 왜 하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창피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저는 점점 숨이 차올라 몸이 축 처진 채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웬 아줌마가 사우나실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 바람에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몰려왔고 그 중에는 엄마도 있었어요. 자영아!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여탕 탈의실에 놓여있던 평상 위더군요. 제 눈 안으로 엄마와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 엄마는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으로 저를 끌어안았고 친구들도 한시름 놓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을 친구들한테 다 들켜버렸으니까요. 순간 서러움이 복받쳐서 나도 몰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꽉 껴안으며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우리 자영이가 놀랐구나. 제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우는 저를 달래기 바쁘셨죠. 덩달아 친구들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했고요. 저는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엄마는 저와 친구들한테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면서 앞으로는 사우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가 때밀이 아줌마라고 소문을 내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난 정말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 누구도 저희 엄마 직업을 소문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국민학교를 졸업한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친구들과는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대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국민학교 때 친구를 만났지 뭐예요. 개교 기념일이라서 엄마랑 옷 사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자기도 같이 끼어서 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좋다고는 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정원이가 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을 말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긴장이 돼서 좀처럼 즐길 수가 없었어요. 댕기에 가서 곱창끈을 사고 삐삐네 들러 떡볶이랑 순대도 먹었는데 하도 긴장이 돼서 그런지 떡볶이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친구들은 신이 나서 이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을 해댔죠. 신발이랑 옷값이 중학생인 우리가 사기엔 비쌌거든요. 많이 걸어서 발바닥도 아프고 신경을 쓰느라 머리도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싶을 즈음 친구들이 그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가 탈 버스가 먼저 왔지만 친구 혼자만 두고 가기가 그래서 저는 중학교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친구랑 둘이 버스 정류장에 남았어요. 그리곤 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네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을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어. 그러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너 목욕탕에서 쓰러졌던 날 말이야. 사실 그때 너희 엄마가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 그날 엄마는 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못난 엄마 때문에 딸의 가슴에 평생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죠.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친구들 누구도 학교에서 저희 엄마 직업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너희 엄마가 도둑질을 해서 번 돈으로 널 키우신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니?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도 오빠 대학 등록금 대느라 파출 나가시는걸?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어른스러운 친구와 달리 철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껏 엄마가 남의 떼를 밀고 번 돈으로 먹고 입고 살았으면서 그런 엄마의 직업은 창피하게 생각했다니 저도 참 이기적인 애였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직업을 창피해하지도 않았고 감추려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엄마라고 편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엄마도 처음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서 머리에 수건을 푹 뒤집어 쓰고 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찾는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엄마가 일터를 옮길 때마다 버스까지 갈아타고 찾아와주는 손님을 보면서 당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더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희 엄마도 그런 셈이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자라면서 딱히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힘쓰며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골병이 들어갔죠. 비 오는 날이면 온 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저린데도 혹여 제가 걱정을 할까봐 속으로 끙끙 앓으셨거든요. 하지만 속인다고 한 집에 사는 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한테 일을 그만두시라고 성화를 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직은 은퇴할 만큼 힘에 부치진 않으시다며 고집을 피우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지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홉을 주고도 하나 못 준 걸 못내 아쉬워한다더니 어쩜 그 말이 이리도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엄마가 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셨지 뭐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제 결혼 때문이었어요. 6년간 사귀어온 남자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예비시댁을 찾았던 날이었어요. 아들을 통해 이미 저희 집 사정을 들은 어머님은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이셨어요. 아버님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저를 집 밖으로 내쫓고 싶어하는 얼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께서 결혼을 찬성해 주시자 어머님이 반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결혼을 허락해요? 당신만 승우 아빠예요. 나도 얘 엄마라고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결혼도 사는 정도가 비슷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법인데 세상에 때밀이하는 집안이랑 무슨 사돈을 해요. 주변에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드냐고요. 나요? 이날이 때까지 당신 말 거역한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되겠네요. 아우 이 미친놈아. 엄마가 너더러 대기업 총수 딸을 데려오라디? 판검사 딸을 데려오라디? 그저 멀쩡한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애 데려오랬더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 애미 속을 찢어놔?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암튼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정하려거든 나 죽고 난 다음에나 하든가 마음대로 해. 어머님의 반대로 일단 결혼은 보류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는 엄마의 직업 이야기는 뺀 채 어머님이 반대를 하셔서 당장 결혼은 어렵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이니? 엄마가 때미는 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가 일 그만둘게.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조그마한 카페라도 차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가 사부인 찾아뵙고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우리 딸 엄마 믿지? 엄마,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승우 씨랑 내가 시간을 갖고 잘 말씀드려 볼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머님께 연락해 일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어요. 지금껏 당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엄마가 자식 혼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못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와 어머님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어요. 가보니 예상대로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님 앞에서 부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험한 일을 하며 딸을 키웠지만 남들 못지않게 입히고 가르친 딸이니 딸아이만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정 그렇게 이혼사를 치르고 싶다면 좋아요. 대신 오늘부로 당장 그 일 그만두세요.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만둔다고 약속하면 허락할게요. 어때요? 그만둘 수 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나섰어요. 때미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은 때도 안 밀고 사세요. 저희 엄마요. 이 일에 자부심 느끼며 사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엄청 유명한 분들도 저희 엄마 따라서 목욕탕 옮기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라고요. 한 분야에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일을 뺏는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어머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인생 부정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 주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내가 이래서 널 며느리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예의를 알지. 그래, 네 입으로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 알겠다. 너 그 약속 꼭 지켜. 결국 그렇게 제 결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버렸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별의 후유증도 컸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의 며느리론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죄인처럼 지내게 되셨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모가 돼선 자식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엔 일반 손님인 줄 알고 떼를 밀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었던 거죠. 목욕탕 특성상 화장을 지우고 맨몸에 맨얼굴로 만나다 보니 금방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엄마도 어머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그렇다고 한참 떼를 밀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상황이 참 애매해진 거예요.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 떼를 다 밀어드리곤 돈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이라 만나 뵈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혼사를 진행하자고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도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신다며 그간 저지른 어머님의 물에는 두 분이 직접 저희 엄마를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시겠다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더니 남편이 저랑 헤어진 이후부터 식음을 전폐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자식 살리는 셈 치고 결혼을 승낙하신 거였죠. 아버님의 말씀에 일단 엄마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니들이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땐 저도 시집살이를 할 것도 아니고 분가해서 살 건데 어머님이 무슨 대수인가 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한테 직접 사과까지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한 발 물러서는 게 도리다 싶었죠. 상견례도 하기 전에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를 만나 사과를 하셨어요. 지난번 일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 그만두시지 마세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다시는 이런 일로 저와 엄마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결혼한 우리 부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별 탈 없이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서 어머님 단속을 하신다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머님은 아버님 눈을 피해 툭 하면 제 친정 흉을 보셨어요. 네 집에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다르다. 음식도 격이 있는 거야. 네 엄마는 그런 것도 하나 안 가르치고 그간 뭘 했다니? 제가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친정 탓을 하기 일쑤였고 넌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니들 부부만 사는 집이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차려야지. 어떻게 집에서 끝나시에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바지를 입니?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니네 친정에도 이러고 살았니? 한여름에 느닷없이 찾아오셔선 제 옷차림 타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친정 탓이었죠. 그땐 정말 제가 방귀만 뀌어도 친정 탓을 하곤 하셨어요. 처음엔 그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러는 사이 저도 자식을 낳고 집안에서 나름 제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게 되자 더는 어머님한테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맞서서 할 말은 하게 되었죠.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낸 저는 그제야 나도 이 집안의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그런 제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지 뭐예요. 그간 제가 몰랐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화근은 어머님이었어요. 그날 저는 엄마랑 단판을 지으러 엄마가 일하는 사우나를 찾아간 참이었어요. 환갑도 넘은 엄마가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게 걱정이 돼서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길래 사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리려고 간 거였죠. 그런데 가보니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시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참에 엄마 일 문제를 상의드리려고 했는데 글쎄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돈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꽤 되는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돈 그쪽 시어머니한테 빌려주고 없어. 빌려주기만 했나. 하도 급하다길래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은행 대출이자는커녕 빌려간 돈도 안 주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지 뭐야. 사돈만 아니면 바로 고소하는 건데 딸이 걸린 일이니 어쩌겠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죽어라 벌어서 맞고 있는 거지. 이참에 시어머니한테 돈 좀 갚으라고 얘기해봐. 딸이 돼선 늙은 친정엄마 골병 들어 죽게 할 거야.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뿐인 줄 알아? 툭 하면 찾아와선 때 밀어달라, 마사지 해달라, 얼마나 뻔뻔한 줄 몰라. 내가 돈이라도 내고 그러면 말도 안 해. 매번 돈 낼 때 되면 사돈 고마워요. 요지를 하고 쌩하니 간다니까. 아우,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아주 천벌받을 인간이야. 사장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의 떼나 밀고 산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 고생해서 번 돈까지 떼먹는 것도 모자라 공짜 떼까지 밀고 갔다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도 시댁으로 오라고 호출했고요. 가보니 어머님이 막 외출을 하려고 옷을 차려입고 계시더군요. 마침 잘 왔다. 요 며칠 사업차 골프를 쳤더니 근육이 놀랐나 몸이 찌뿌둥하구나. 사우나 가서 몸 좀 풀고 올 테니 네 시아버지 저녁 좀 차려들어라. 은퇴한 영감 매 끼니 밥 차려 먹이는 것도 일이다. 그럼 부탁 좀 하마.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환갑도 넘긴 나이에 갑자기 사업이요.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돈이 어디서 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뽐새하군. 네가 그러니까 가정교육 못 받았단 소리를 하는 거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가정교육 잘 받으셔서 평생 힘들게 모은 사돈 돈 먹튀하셨어요? 거기다 하나뿐인 집도 은행에 담보 잡혀놓곤 이자도 한 번 안 주고 안면 몰수하셨냐고요. 그래놓곤 뻔뻔하게 공짜로 때까지 밀게 하셨다면서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툭하면 가정교육 운운하시는데요. 그러는 어머님 댁에서 가정교육 그따위로 시키나 보죠? 저요, 이번 일 그냥 못 넘겨요. 당장 우리 엄마 노후자금 돌려주세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엄마 직장에 찾아와서 공짜로 떼밀고 간 거 그것도 한 푼 빼지 말고 당장 다 갚으세요. 말년에 철창 신세 지고 싶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그 돈 안 갚는다디? 좀 있으면 투자한 돈 10배, 20배는 돼서 돌아올 거다. 그거 받으면 네 엄마 돈 당장 갚을 거라고. 네 엄마가 무식해서 통장에 넣고 썩히는 돈 내가 사업에 투자해서 불려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고맙다고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덤벼.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그때였어요. 당신 그 입 다물지 못해. 하다 사부인 돈까지 손댄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환갑이 넘도록 그 모양이야. 잘못을 했으면 창피한 줄은 알아야지.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창피함을 몰라. 당장 가서 그 돈 찾아와. 안 사돈 돈 다 돌려드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안 그럼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아우, 그깟 돈 받아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해서 원. 어머님은 큰소리치며 돈 찾아오겠다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사기꾼들은 돈을 들고 튄 지 오래였죠. 그제야 어머님은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결국 저희 엄마 돈은 아버님이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공짜로 떼를 밀고 간 갖가지 모두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과 함께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가 싶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중대 발표를 하셨죠. 어머님과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어머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아버님께 싹싹 빌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발악을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재산 반으로 갈라줘요. 나한테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고요. 재산 분할은 이미 해줬잖아. 당신이 사부인 돈 날린 것만 해도 수억이야. 혹여 당신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 재산을 뜯어가겠다면 좋아. 사부인 돈 뺏고 수년간 밀린 세신비 다시 돌려받고 안사돈한테 소송하시라고 할 테니까. 다 늙은 나이에 감옥 가서 신세한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 말 다 끝났으니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들도 잘 들어라. 혹여라도 이 사람 집에 들였다가는 너희도 이 애비랑 영 끊게 되는 줄 알아. 아버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어머님은 황혼 이혼까지 당했어요. 얼마 전 저희는 남양주에 큰 집을 얻어 아버님과 합가를 했어요. 어머님도 없는 마당에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서울 집을 팔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셨어요. 연세든 장모님이 걱정이 된다며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참, 듣자하니 어머님은 친정오빠 집에 얹혀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신다더군요. 남편 잘 만나 이날 이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더니 말년에 일복 터지신 거죠. 지금이라도 노동을 통해 힘들게 버는 돈의 무거움을 아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나쁜 행동도 고치게 되실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저희 집은 자식이라고는 딸랑 딸만 둘인데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사실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는 저희 집 트러블 메이커인 두 남자 때문이에요. 바로 무등산 호랑이 친정 아빠와 부산 갈매기, 제 남편이죠. 별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두 남자는 지역 감정이 있는 상반된 두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삐걱거리죠. 제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을 찾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이요.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았던 그날, 하필 TV에선 기아와 롯데의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술상을 앞에 놓고 야구 중계를 보던 두 남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선수의 활약에 따라 희비가 오갔고 그러다가 빈볼 시비가 붙자 결국 일촉즉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어지간하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처지에 장인 기분을 맞춰줄 법도 한데 제 남편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부산 스타일의 육두문자를 날리며 상대 선수를 조롱했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빠는 걸쭉한 남도 스타일 욕으로 맞받아치며 눈에 불을 켜셨죠. 그래도 두 남자 모두 성인인데 뭔 일이야 있겠냐 했던 저와 엄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그 순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술상이 현관 앞까지 날아가지 뭐예요. 심상치 않은 조짐에 거실로 나가보니 글쎄 거실 벽에
시뻘건 골뱅이 무침 국수사리가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사방에 붙어있고 바닥엔 깨진 술잔과 술병이 쓰러져 있더군요. 그보다 더 가관인 건 두 남자였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는 죽일 듯 서로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순간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 생각했어요. 이 시방 뭐라 했냐? 실수? 저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면 시방 나가 네 뺨따구를 쳐도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 것이여. 근께 눈깔 똑바로 뜨고 봐라잉. 아, 뭐라카노. 아버님이 뭘 좀 몰라가 그락하는 건 그냥 넘어가 드릴 수 있는데 지가 잘못 봤다카는 건 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이소. 그날 TV에서 기아와 롯데 선수들의 벤치 클리어링 장면이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 집 거실에선 장인과 사위의 멱살잡이 장면이 연출되었답니다. 엄마와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저 두 눈만 의심할 뿐이었죠. 어린 여동생은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전화기를 들고 설쳤고 두 남자는 1시간 가까이 서로의 멱살을 쥔 채 기싸움을 이어나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 두 사람한테 확 뿌리고는 소리치셨죠. 둘 다 그만 못해, 이 미친 망아지 새끼들아! 이후 엄마의 입에서는 개나리, 미나리는 명함도 못 내밀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고 그 욕을 고스란히 듣게 된 두 남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마른 침만 꼴깍 삼켜야 했어요. 난생 처음 엄마의 신기에 가까운 욕설을 듣게 된 여동생은 연신 대박을 외쳐댔고요. 이미 일찌감치 이모들을 통해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던 저는 남편한테 창피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사실 저희 엄마가 소시적에 껌 좀 씻던 분이거든요. 신혼 초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저희 외가를 찾아가 외할아버지한테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고 땡깡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조신한 여성으로 거듭난 건 제가 태어나고부터였대요. 엄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은 거죠. 아무튼 엄마의 커밍아웃 덕분에 그날의 싸움은 조용히 끝났고 남편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 일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죠. 나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정은 그놈하고 네 결혼은 없는 것이여. 아가, 그랑께 똑똑히 들어라잉. 네 아베 죽이고 결혼을 하든 딴 놈을 찾든 택일려야 할 것이여. 알아듣겄냐? 천천벽력 같은 소리에 전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단식을 시작했고 처음엔 눈 하나 깜빡 안 턴 아빠는 제가 일주일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자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딸 자식 잡는 남편이랑은 더는 못 산다고 가방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아빠가 꼬리를 내리는데 한몫을 했고요. 결국 아빠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그냥 받아주는 건 안 되고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야구 경기를 볼 때 특정 팀에 대해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이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고 조건을 다셨어요. 아빠의 요구 조건을 들은 남편은 일단 사위된 입장으로서 장인 멱살을 잡은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지만 아버님 또한 특정 팀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맞섰죠. 그러자 중간에서 이 상황을 조율하던 엄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두 사람은 평생 야구 중계를 볼 수 없어. 더 이상 토달면 나도 못 참아. 알았어? 엄마의 결정에 아빠와 남편은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친 끝에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문제는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였어요.
시댁에서는 부산에 내려와 했으면 했고, 친가에선 광주로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정작 저희도 그렇고 시댁은 서울에 있는데 말이죠. 아빠는 마음에도 안 드는 사위한테 귀한 딸을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 정도 배려도 못 해주냐고 남편을 불러다 항의했고, 시댁에선 저를 따로 불러 원래 이럴 땐 시댁에 맞추는 거라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장인과 사위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 된 집안 싸움이라 엄마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차라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치아라, 결혼식 안 하면 된다 아이가. 니 맘 단단히 묵으라. 오빠야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는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고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됐고 결혼식은 서울서 합니다. 오실 분은 오시고 못 온다 하는 분들은 오지 말라 카이소. 안 된다 카모 결혼식 안 할랍니다. 둘이 가가 혼인신고하고 바로 살랍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선언에 양가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남편 뜻에 따라 서울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 앞에는 부산과 광주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로 가득했고, 덕분에 결혼 비용 지출은 늘었지만 무사히 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결혼식 사진을 보면 양가 친인척분들의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했지만 우리 결혼식을 치른 것만으로 다행인걸요. 힘겨운 결혼식 후에도 아빠와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어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상황은 거의 진돗개 하나 발령 상태에 준하는 수준이었죠. 아빠와 남편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열을 올리며 정치 얘기를 꺼냈고, 식구가 모여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날아가기도 부지기수였어요. 결국 이번에도 엄마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죠.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은 엄마는 종이와 펜을 들고 와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종이에는 가정준칙이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는 제1조항에 이렇게 써넣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공간에서 정치 관련 발언을 금한다. 어길시 이혼. 그리고는 종이를 거실벽 중앙에 떡하니 붙여놓으셨죠. 아빠와 남편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엄마 성격을 아는 두 남자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우리 집의 가정준칙은 나날이 조항이 늘어만 갔고 1년도 안 돼 종이가 꽉 차서 그 위에 새 종이를 덧붙여야 했죠. 동생은 이러다 똥 싸는 것도 금지될 판이라며 아빠와 제 남편을 놀려댔어요. 그쯤 되자 두 남자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따, 나가 내 집서 뭔 말을 못해요. 이것이 집이여? 감옥이제? 저 쓱을 놈이 확 되져불던가 나가 되져불던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야. 저희 남편도 친정에 갈 때마다 인상 쓰며 꿍얼대기 마찬가지였어요. 천지 삐까리가 여잔데 내 만다꾼 이런 결혼을 해갖고 이 지랄을 하고 사노. 미쳤다. 장인과 사위 관계가 이렇다 보니 저 역시 친정을 찾는 일이 점점 줄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늘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이 컸는지 기가 많이 죽었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지 뭐예요. 아빠는 방에서 이불을 싸매고 누워있던 남편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이 쓰글놈아, 잠이 쳐 오냐? 나가서 공사판을 띄워도 시원찮을 판에 나가 딴 것은 참아도 내 새끼 굶기는 것은 보들 못혀.
나가 이런 꼴 보자고 딸 다시 키워? 니깟 놈한테 줬는 줄 아냐? 똑똑히 들어라잉. 앞으로 3개월 안에 직장 못 들어가면 니는 내 손에 죽어. 내 새끼 눈에 눈물 나도 닌 내 손에 죽어. 그니께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트럭을 몰든 돈 벌어와야. 안 있나고 뭐하냐? 울고 싶은 사람 뺨치는 격으로 아빠는 남편을 자극했고, 아기 바친 남편은 그날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40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화난 얼굴로 집에 왔더라고요. 드디어 취직을 했다면서요. 뭐? 덤프트럭 기사? 아빠가 한 말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런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처음엔 버스라도 몰 생각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트럭 기사 수입이 꽤 짭짤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모르나? 내 부산 갈매기다. 내 일이 안 죽는다. 트럭 몰아가 돈 왕창 벌어다 안겨줄 끼다. 그래가 고막 콱 장인 코를 눌러줄 끼다. 니 지키봐라. 내 하나 못하나. 대학 졸업 이후 책상 앞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남편은 그렇게 덤프트럭을 몰게 되었고 전국을 돌며 운전을 했어요. 사위가 트럭을 몬다는 소식을 접한 아빠는 한숨을 푹 쉬셨지만 그래도 식구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의외로 이 일이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남들 자는 새벽 시간에 일찍 현장으로 출근해야 해서 아침잠이 많은 남편으로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중간 소개업자들의 횡포를 참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남편은 잘 버텨주었죠. 그렇게 남편은 덤프트럭 기사로 5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사이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예비 제부는 명문대 출신으로 대기업에 다니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매너도 좋고 저희 아빠한테는 어찌나 아들처럼 살갑게 굴던지 제 남편과 엄청 비교가 될 정도였죠.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온 날 장인의 멱살을 잡았던 큰 사위와 다르게 고급 양주를 사들고 와선 아빠 말에 고분고분하게 구는 둘째 사윗감이 아빠는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비 둘째 사위를 칭찬하는 걸로도 모자라 눈에 가시인 제 남편과 대놓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큰 사위가 덤프트럭 모는 걸 못마땅해 하던 참이라 더 그랬나 봐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들 남편이었지만 시련을 겪으면서 성질이 많이 죽은 건지 아니면 둘째 제부의 스펙 앞에 기가 눌린 건지 남편은 술잔만 기울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을 나서자마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시키 저거 뭐 있는데? 싸한 게 뭐 있어 저거.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같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있긴 뭐가 있어. 사람 능력 있고 깔끔하고 누가 봐도 1등 남편감인데.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만해.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만 초라해져. 아니다. 저거 분명 뭐 있다. 딴 사람은 다 속여도 내는 못 속인다. 지켜봐라. 내가 찾나 못 찾나. 남편의 이런 반응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남편과 사귀게 된 것도 바로 남편의 이런 의심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데이트 비용과 남자친구의 용돈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감당하고 있던 터였죠.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주말에 하루 정도 데이트하는 것 외에는 저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 체면에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고 또 취업 준비 중에 시간을 많이 뺏기도 뭐해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날은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도 하고 2차로 맥주를 마시러 단골 호프집에 들린 참이었어요. 저는 1000일 선물로 준비한 전자사전을 남자친구한테 건넸죠.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형편을 다 아는 처지에 선물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편지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좀 서운하긴 했어요. 미안, 내가 취직하면 그때 10배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자기야, 요즘 퇴근 몇 시에 해? 퇴근하고 헬스장 다닌다고 했지? 운동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 헬스? 다니긴 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주 안 가게 되네. 그건 왜? 아니, 건강관리 잘하나 해서. 운동 안 갈 땐 퇴근 후에 뭐해? 사람들 만나? 종로나 해화동에서? 제 일과를 캐묻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혹시 내가 딴 남자한테 눈 돌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심시켜줄 요량으로 다이어리를 보여주며 일정을 알려줬죠. 그제야 남자친구는 안심이 되는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화장실에 간 남친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였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 들으라는 듯 그러는 거예요. 바이다. 전마 저거 100% 여자 있다. 저기요. 고마 치아 부소. 난데없는 참견에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쪽이 뭔데 참견이에요? 나 알아요? 웃겨 정말. 내기할까요? 전마 지금 딴 여자랑 통화하고 있을 깁니다. 왜 그 짝 스케줄 물었는지 알아요? 그 짝 피할라고 딴 여자랑 있는 거 안 들킬라고 그래가 물어본 거예요. 내 말 못 믿겠어요. 못 믿겠으면 같이 가 확인할까요? 황당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근래 들어 남자친구가 자꾸 어디냐고 문자를 자꾸 보내왔거든요. 처음에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보자고 하면 저도 모르는 친구들 이름 대며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외에는 저랑 만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의심만 하느니 미친 척하고 이 남자 말대로 확인하자 싶어서 같이 건물 내 화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안에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보고 싶지. 지금? 지금은 누구 만나고 있는데? 아니, 승철이라고 대학 동기. 그럼 내가 1시간 뒤에 너희 집 근처로 갈게. 너 주려고 선물도 샀거든. 전자수첩. 무리하긴 별것도 아닌데 뭐. 맙소사. 이놈이 글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뭐예요. 게다가 내가 사준 전자수첩을 딴 여자한테 선물로 주겠다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당장 들어가 한바탕 하려는데 그 순간 같이 온 남자가 선수쳐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욕설과 사람 패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사람이가 그러고 살고 싶나? 와, 네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여자한테 물부터가 피 빨아 처먹고 처녀 선물 받은 것도 딴 년한테 준다고. 닌마 도저히 안 되겠다.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마치 눈앞에서 남자친구가 얻어 터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참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잠시 뒤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제게 그러더라고요. 봤죠? 이래도 내가 틀렸다 할 거예요. 전마 저거 완전 바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상관이에요. 내가 우습게 보여요? 왜 나서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들어요? 당신이 나한테 뭔데?
몰라요? 내 그쪽한테 뭐 좀 대볼라고 일하는 거 모르겠어요. 남잔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 눈도 안 줘요. 그 짝이랑 나랑 지금까지 3번 마주쳤어요. 내가 이 호프집에 뭐 하려고 혼자 오는데, 그 짝 만나려고 오는데, 매주 토요일 그 짝이 여기 오니까 내도 여기 온다고 딱 잘라 말할게요. 내랑 딱 5번만 만나요. 그래도 안 땡기면 그때 내가 그만둘게. 그 짝 포기하고 깔끔하게 돌아설게. 어때요? 나 한번 안 만나볼랍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나이 3년 연애를 박살내군 돌직구로 고백한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그날 일을 계기로 남편과는 약속대로 5번의 만남을 가졌고 이후로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거칠고 무대뽀지만 남편은 제게 늘 솔직했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런 남편이 예비 제부를 의심한다니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 남편이 그쪽으로 촉이 발달했거든요. 거기다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뻗치기를 하며 끝까지 매달려 증거를 잡아내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일도 접고 예비 제부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오곤 했죠. 일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던 사람이 이럴 땐 안 깨워도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뒤 예비 시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여동생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변변한 증거를 못 찾았는지 예비 제부 뒤를 따라다니며 뻗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만해. 아닌 거야.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파도 안 나오지. 제발 부탁이니까 상견례만큼은 조용히 지나가자. 그리고 일은 안 해? 돈 안 벌어? 그동안 꾹 참아온 저는 아침 일찍 나서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의심도 병이란 말이 딱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동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엄한 짓을 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잠잠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정식 집에 막 들어섰는데 이미 예비 사돈댁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곤 다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잠시 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사람 더 올 거라면서 1인분을 더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소리 죽여 남편한테 물었죠. 누가 오는데? 그러자 남편이 보면 안다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결혼 진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마주 앉은 예비 제부를 노려보며 마치 링 위에 올라 시합 시작을 기다리는 복서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잠시 뒤 제 남편이 뭔가 사고를 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때가 왔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실례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 결혼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아닙니까? 형부로서 내는 내 처제를 전마한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전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야, 네 입으로 부르라. 존말할 때 한 점의 의욕도 없고로 똑똑히 다 부르라. 안 그러면 내 못 참는다. 남편의 느닷없는 경고에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여동생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희 아빠는 주먹을 불끈거리며 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예비 제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되묻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목줄 풀린 도사견처럼 달려들어
예비 제부의 멱살을 쥐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버럭하셨죠. 시방 뭐하는 짓이여? 저 썩을 놈이 또 지랄이여. 이 미친놈아, 그 손 안 놓냐? 아, 아버님, 나 좀 믿어봐요. 이놈 여자 있어요. 살림 차려놓고 그 집사 여자랑 살고 있다고요. 임마, 말해라. 존말할 때 말해라. 니 귀신은 속여도 내는 못 속인다. 쌍문동 땡땡 아파트 119동 1203호. 여자 이름은 정유경이. 맞제? 니 그 여자랑 2년 동거했고 그전엔 직장 동료랑 반년 살았제. 하, 놀랐는갑네. 그랄기야. 내 좀 한다. 니 어제도 그 집에서 자고 왔제. 캬, 경비 아저씨가 극하더라. 니들 신혼부부라고. 니 단다해 들으라. 니 같은 놈들 잡아먹는 저승사자다. 내 딴 건 몰라도 내 식구들, 특히 여자들 건드리는 놈은 용서 못한다. 니 오늘 저승 구경 한번 가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주먹을 날리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 부부는 달려들어 주먹은 막았지만 제 남편은 끝까지 잡은 멱살을 놓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음식을 들고 들어오던 종업원이 홀 안에서 벌어진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음식 접시를 떨어뜨리곤 도망갔고 뒤이어 웬 젊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경씨 왔어요. 남편은 그제야 멱살을 놓으며 여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여자의 등장에 예비 제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자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말 놔두고 딴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말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여자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고 예비 제부는 눈알을 굴리며 버벅댔어요. 자기야, 그게 아니라. 미안. 그 모습에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깨끗하게 끝난 저희 아빠는 무등산 호랑이로 변신해 예비 제부한테 달려들었죠. 니미를? 니가 사람 새끼여? 니가 시방 내 새끼 눈에서 눈물을 뽑아야. 아들, 뭐하냐? 저 시기 당장 조져불어! 아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예비 제부한테 정광석화처럼 빠른 주먹을 연타로 날렸어요. 그 옆에선 저희 아빠가 찰지고 리듬감 있는 전라도 욕으로 마치 랩을 하듯 끊임없이 퍼부어댔고요. 예비 안사도는 자기 아들 죽는다며 저희 아빠와 제 남편한테 욕을 해댔고 그 모습에 광분한 저희 엄마는 껌 씹던 시절로 돌아가 안사돈을 욕설로 넉다운 시켜버렸죠. 동생은 울고 형부는 패고 아빠는 욕 랩에 엄마는 욕 트로트.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다이나믹한 무대를 장식했고 이 모습을 구경하려는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로 입구는 꽉 막혀서 예비사돈 식구들은 도망도 못 가고 안에 갇혀 있었죠. 한바탕 난리를 끝낸 우리 식구들은 친정에 모여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었어요. 상견례장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 여동생은 질질 짜며 안 먹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기어이 끌고 나와 입에 짜장면을 밀어 넣었죠. 그러면 안 돼. 먹고 잊으라. 형부가 깔쌈한 놈으로 다 소개해줄게. 니는 잘 묻고 잘 싸고 그놈아만 잊으라. 그러면 다 된다. 내 못 믿나? 남편은 자신감 충만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동생을 위로했어요. 아빠는 그런 사위의 짜장면 그릇에 슬그머니 탕수육을 올려주셨죠. 근데요, 아버님, 아까 지한테 뭐라 했죠? 아들이라고 했든가. 고마 잘못 들었나 싶은데. 아따, 급헌디 뭔 말을 못혀.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싸게 처묵어. 면 부르면 맛없은께. 아빠는 창피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짜장면을 드셨어요. 남편은 씩 쪼개면서 아빠가 건네준 탕수육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제 남편이 실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빠가 그러시더래요. 그놈이 자존심 세고 성격이 센 놈이라
이대로 두면 영영 못 일어날지 모른다고. 사위도 아들인데 어떻게든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가셨다고요. 남편의 성격을 아는 아빠는 위로보다는 승부욕을 돋게 해서 털고 일어나게 하려고 제 남편을 자극했던 거예요. 덕분에 남편은 털고 일어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1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도 저희 아빠도 이제는 끈끈한 부자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최고의 투수가 선동열이냐 최동원이냐를 두고 싸우지만요. 아빠 말대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장인과 사위의 싸움은 끝나겠지만 그래도 전 오래도록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며 징글징글하게 살고 싶어요. 제겐 너무도 사랑스러운 두 남자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